미국 전역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퇴가 단순한 반항이나 학업 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이 현상의 시작은 뉴욕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한국 탐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해외 탐방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루카스 밀러입니다. 뉴욕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60%가 넘는 곳이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 가는 통로나 다름없는 엘리트 교육기관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게 큰 기대를 걸어왔어요.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인이고 어머니는 유명 법률 회사의 파트너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미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학생 같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명문대 입학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요. 이번 학기에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해외 탐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탐방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로 목적지가 변경되었어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에 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스시 교토의 사원들 모두가 일본 여행을 꿈꾸고 있었죠. 저 역시 일본은 항상 방문하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목적지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변경된 것이었죠. 순간 교실은 술렁였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아시아에 간다면 당연히 일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학교 측에서 설명한 한국으로 변경된 명분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글로벌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고 교육 시스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BTS와 오징어 게임이 인기 있다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도 있었죠. 개발도상국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영어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맵지 않을까 하는 고정관념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글쎄 거기에 뭐가 있다고. 루카스,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할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한국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꽤 비쌌지만 부모님에게는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명문대 입학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강, 전통 궁궐들.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한 의무적인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미국에서 쌓아온 가치관과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2주간의 여행이 17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이죠. 뉴욕 JFK 공항의 낡은 시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입국 심사 속도였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와,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잡혔고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일행은 공항에서 전용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처음 접했습니다. 깨끗한 보도블록, 자전거 전용 도로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미 저녁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었죠.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았어요. 다양한 도시락, 삼각김밥, 라면 등 즉석식품의 종류가 놀라울 정도였죠. 저는 호기심에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뜯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제 또래처럼 보이는 한국 학생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도움을 건네는 친절함이 너무도 고마웠죠. 심지어 어렵게 먹은 삼각김밥의 맛은 최고였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이 상황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눈에 띈 것은 골목길마다 설치된 CCTV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시 사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내 이것이 치안 유지를 위한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거리에는 경찰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호텔 로비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전혀요. 오히려 미국보다 몇 단계 앞서 있는 듯 했어요. 영어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 주요 관광지와 호텔에서는 영어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탐방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아마도 이곳에서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첫 인상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겠죠. 저 역시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고궁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건물 몇 개를 보는 지루한 관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웅장한 광화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조각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와 궁궐의 건축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놀라웠던 것은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단 하나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목재와 돌만으로 이런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양의 건축은 영원함을 추구했지만 한국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재료만을 사용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 있던 제게 이런 동양의 철학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웅장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궁 주변에 있는 한복 체험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하며 한복 입기를 꺼렸습니다. 남학생들은 특히 더 그랬죠. 하지만 친구들의 부추김에 못 이겨 저도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어요. 이걸 정말 입어야 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의상 담당자는 제게 남자 한복을 골라주셨습니다. 푸른색 바지와 흰색 저고리 그리고 검은색 조끼와 갖가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옷을 모두 갖춰 입고 거울을 보니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경복궁 주변을 거닐었죠.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곧 그 기분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어색한 모습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국의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옛 건물들이 모두 헐리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한복 체험 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전통 공예품, 차, 한지 제품 등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차를 파는 찻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다도 문화에 대해 배웠죠.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의식이에요. 주인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빠른 커피 문화와 비교했어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컵에 담아 빠르게 마시며 일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이 찻집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죠. 사람들은 차를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물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물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놀라웠죠.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하천을 되살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니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미국의 도시들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거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사이의 무관심. 그리고 한국의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질서와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 이 두 나라는 정말 다른 세계 같았어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둘째 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 일행은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뉴욕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해본 저로서는 시장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솔직히 위생 상태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좁은 골목마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걱정은 잠시 잊혔어요. 여기가 유명한 빈대떡 집이에요. 꼭 먹어봐야 합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빈대떡 가게 앞에 섰어요. 노란색 반죽으로 부침개를 부치는 할머니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갓 구워 나온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죠. 첫 입을 베어 물자 기름진 맛과 함께 알 수 없는 향신료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게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는 접시에 빈대떡을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이걸 서비스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단골이나 마음에 드는 손님에게 음식을 더 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걸 통해 정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에 따르면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이나 정서적 연결을 의미한다고 해요. 손님과 상인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이 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맛보았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호떡. 처음 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느 가게를 가도 사장님들이 맛을 보라며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신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친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의 식당에서는 물 한 잔도 공짜로 주지 않는 곳이 많았죠. 손님과 사장 사이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의 시장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소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시장 한편에 있는 전통 다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수정과라는 한국 전통 음료를 마셨습니다. 계피와 생강이 들어간 달콤한 음료였죠.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음료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약식동원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들으니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미국에서는 편리함과 맛만을 추구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의 건강적 가치도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한국인들의 건강한 식습관이 유지될 수 있었겠죠. 저녁에는 이태원 지역의 야시장으로 향했어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다양한 세계 음식과 한국 음식의 퓨전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 요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음식들이었어요. 김치 타코, 불고기 피자 등 창의적인 조합이 신선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개인 접시가 아닌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 연장자를 먼저 배려하는 예의, 함께 건배하는 습관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사 문화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겠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니 놀랍네요. 가이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정을 나누는 것과 같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어요. 정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조차 음식을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왜 생겼을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먹어온 음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정의 나라로 불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넷째 날 저녁,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와 혼자 서울 거리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으로는 그런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식당과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노숙자는 보이지 않았죠. 뉴욕의 공원에서는 항상 경계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길을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맥주와 간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도 호기심에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다른 사람들처럼 테이블에 앉았죠.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청년들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친구가 저에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세계 정세에 대한 지식과 영어 실력이었어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뉴욕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듯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엄격한 총기 규제법, 철저한 CCTV 관리,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배워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 미국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는 많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내 권리가 최우선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의 조화가 더 중요한 듯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치안과 질서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냈겠죠. 자정이 넘어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 학생들은 제게 호텔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걱정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치안과 질서는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미국에서는 높은 울타리와 복잡한 보안 시스템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웃과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산다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미국과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이렇게 다른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방식이 더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 일행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울의 유명 특목고를 방문했어요. 저는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고급 사립학교보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부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최신 디지털 기기들이 갖춰져 있었고 과학실은 대학 연구실 수준의 장비들로 가득했죠. 이 학교의 물리실험실은 실제 대학 연구실과 연계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연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최상위권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더 널리 제공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완전히 공립학교라는 사실이었죠. 우리 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예요. 입학은 철저히 실력 위주로 선발됩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는 연간 학비가 4만 달러가 넘고 부모의 인맥이나 기부금이 입학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학생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다니 정말 공정해 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풀고 있는 문제의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미국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가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은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방법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사회에 나가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수학 선생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개인의 성취와 경쟁이 강조되었지만 여기서는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이 한국 사회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겠죠. 점심 식사 중에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유창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들은 미국 문화와 정치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영어는 필수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죠. 그들에게 미래의 꿈을 물어보니 대부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 과학자, 외교관, IT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을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며 눈에 띈 것은 학생들의 국제대회 수상 기록이 전시된 진열장이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진대회, 로봇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이런 성과가 단순히 한두 명의 뛰어난 학생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참관했어요. 로봇공학부, 앱개발부, 생명과학 연구부 등 전문적인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등학생들이 실제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우리 학생들이 개발한 앱이 실제로 상용화되어 시장에 나와 있어요. 교육과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특징입니다. 생각보다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많이 놀랐어요. 한국 역시 이미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며 의문점이 들어 질문을 했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담당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학생의 배경이나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어요. 교육이 진정한 사회적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죠. 학교를 나오며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분명 한국 교육에도 문제점이 있을 테지만 적어도 기회의 평등과 실용적인 지식 습득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친구들과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의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루카스, 솔직히 말해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친구의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짧은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 프로그램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몇몇 친구들은 쇼핑을 위해 명동으로 향했지만 저는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대학 탐방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을 방문했죠. 캠퍼스는 아름다웠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며 푸른 잔디와 나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캠퍼스를 연상케 했지만 어딘가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죠. 대학 라운지에서 저는 우연히 한 노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경제학 전공으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명문사립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흥미롭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싶나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교육, 치안,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로운 관찰력이군요. 두 나라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한국은 공동체의 조화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했죠. 그분은 두 나라의 교육 철학부터 비교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기본 교육의 질이 불균등해진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기본기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중시하지만 가끔은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예요. 한국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죠. 미국은 이미 발전한 나라로서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교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가건강보험 덕분에 대부분의 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니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항상 미국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교통과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빠르고 저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셨죠.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몇 배에 달하며 시골 지역까지 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순간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미국 우월주의 사고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무조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학생의 관찰력과 열린 마음이 인상적이네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도 자신들의 관점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6일 만에 제 세계관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마치며 김 교수님은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여러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가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만이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해온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였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기대대로 하버드나 예일에 진학하여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경로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했죠.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믿는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남산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죠. 남산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한 서울의 역사가 놀라웠어요. 고작 70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안전한 거리, 훌륭한 교육 환경, 정이 넘치는 사람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교수님과 나눈 대화는 앞으로의 제 인생관에 큰 영향력을 줄 거라 생각했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다른 발전 경로와 가치관에 대한 설명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으니까요. 남산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제 결정을 듣고 크게 놀라셨죠. 아버지는 즉시 반대하셨고 어머니도 우려를 표현하셨어요. 하버드로 진학하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한국어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냐는 걱정이셨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 그리고 한국어도 배울 계획이라는 것, 무엇보다 이곳에서 미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대학이 하버드나 예일보다 못하다고 주장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문화적 충격에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동안은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우리 일행은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가정은 두 아이를 키우는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그들의 아파트는 뉴욕의 제 집보다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아늑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한국 전통 음식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비빔밥, 갈비찜, 잡채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며 한국 가정의 식탁 문화를 경험했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할머니는 계속 더 먹으라고 권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두 아이는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저와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부모님은 통역 앱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가정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에는 책이 가득했고 부모님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원비와 과외비가 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건네주셨고 심지어 다음에는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들은 앞으로의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았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성,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졸업을 한 후 한국의 국제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열정과 확신을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미국만이 최고라는 생각도 버렸어요. 세계는 너무나 넓고 다양했으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마침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 국제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공부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배웠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가끔 부모님께서 저를 방문하시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에 놀라시곤 합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인정하시게 되었어요. 미국의 명문 사립고에 다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SNS와 블로그에 공유하기 시작하자 미국 전역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제 이야기에 호응했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만 5명의 학생이 저를 따라 한국의 대학에 지원했어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버드만이 유일한 선택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었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퇴율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글로벌 시각 확장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반항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으로 해석된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경험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이제 그 변화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곳곳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